안녕하세요. 따뜻한 책방입니다. 인생 전반에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지만 인생 후반에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룬 것은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공자의 지혜가 담긴 50에 읽는 논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진 나의 길을 찾아야 할 때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오.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어진 나의 길. 1980년대 후반 20대 청년 가객 유재하가 부른 노래 가리워진 길입니다. 25세 나이로 단 한 장의 앨범만 남기고 떠난 싱어송라이터인 그가 살아있다면 올해 60이 됩니다. 25세의 그 가객보다 30년을 더 살아 57,000명이 되고 62순이 되어도 가려진 그 길을 여전히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인지도 모릅니다. 나이 50에 1000명을 안 공자. 공자는 30즈음에 사학을 열 정도로 학문적 독립을 합니다. 특히 30대 초반 주나라 주도인 나급을 방문하여 노자를 만난 이후 공자 사학을 찾는 제자들의 수가 급증했다고 하니 경제적인 독립과 사회적인 독립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30대 중반에는 망명길에 오른 노나라 왕과 함께 제나라로 가서 정치를 논하기도 했습니다. 공자의 40대는 난을 일으킨 양호가 공자를 초빙했으나 가지 않았다는 48세의 기록이 유일합니다. 공자는 40을 불혹이라 했습니다. 불혹은 흔들리지 않음입니다. 특히 사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자는 나이 40즈음에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공자는 젊어서부터 정치를 하고 싶어 했지만 노나라 실세였던 사만의 저지로 50이 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전쟁과 패권이 넘치는 격변의 춘추시대였지만 예와 덕이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천명으로 생각하던 공자는 50대 초반에 왕의 부름으로 정치에 나서게 됩니다. 공자의 천명은 화평의 시대를 만드는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스스로 정하는 것, 바로 지천명입니다. 공자는 바른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평화의 시대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자 이후 제나라와 노나라의 실세였던 개씨의 농간으로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0대 중반에서 60대 후반까지 14년여 동안 7개 나라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결국 공자의 지천명은 노나라에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이순으로 대변되는 60대 대부분을 풍찬노숙 이국에서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무시 속에서 60대를 보냈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말은 타인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지 않고 열정과 천명을 가진 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다는 의미입니다. 천하주유에서 돌아온 68세 공자는 천명을 이룰 방법을 바꿉니다.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나라를 바꾸는 방법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기에 방법을 바꿔 춘추를 쓰고 시경을 편찬했습니다. 73세의 나이로 노나라 국보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60에 천명을 알아도 늦지 않다. 요즘 장수하는 어르신의 나이를 대략 90세 정도로 본다면 현대인의 나이에 0.8을 곱해 2500년 전 공자와 거칠게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어 보입니다. 현대인들은 19세에서 20세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비로소 학문의 뜻을 두고 30대 중후반은 되어야 비로소 독립다운 독립을 합니다. 학문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박사가 되는 나이도,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형성하는 나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30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만 갈등은 계속됩니다. 업무에서 오는 고민과 걱정, 사람들과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면 업무의 전문성은 높아지고 사람들과의 갈등에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50은 되어야 세상이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는 부록이 된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사는 게 흔들리지 않는 삶인가를 두고 고민합니다. 50이 되면 경제적인 안정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50이 넘고 환갑이 지나도 불안한 직업과 들쭉날쭉한 수입의 흔들리는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공자께서는 40의 흔들림을 졸업하고 부록이 되셨다는데 스마트한 우리는 어찌하여 환갑이 되도록 계속 흔들리고만 있는 걸까요? 공자께서는 40의 세상의 다양한 문제에서 흔들림을 졸업하고 부록이 되셨다는데 똑똑한 우리는 어찌하여 환갑이 되도록 먹고 사는 문제에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춘추시대 50대의 공자가 이룬 지천명을 우리는 60에 이르러도 늦지 않습니다. 0.8의 비율을 적용해 본다면 63세에서 74세까지가 지천명을 이룬 나이입니다. 그러니 40대의 나이라면 비로소 일입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50대라면 한창 흔들리는 유혹의 시기입니다. 삶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천명을 몰라도 문제없습니다. 환갑이 되어도 자신의 천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63세부터 서서히 인생의 천명을 찾아 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이 헛헛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지금 50도 60도 모두 희망입니다.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한데 이끌려 가듯 떠나는 이는 제 갈 길을 찾았나. 손을 흔들며 떠나보낸 뒤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힘이 되주오.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50에 들리는 유재하의 노래에 희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지만 자신의 천명에 이끌려 가듯 떠나는 이는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세의 가객이 노래한 지 30년도 더 지났지만 가리어진 나의 길을 누군가는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고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50에는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 공자보다 약 70년 전에 태어난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타인에게 충고하는 일이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며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실주의자 공자께서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잘못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려 노력하지만 소인은 타인에게서 찾으려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더는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보통 사람은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을 책망하거나 원망할수록 발전은 멀어져 갑니다.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점점 뒤처지게 됩니다. 부부의 자리에 서면 배우자를 탓하고 부모의 자리에 서면 자식을 탓합니다. 자식의 자리에 서면 부모를 탓하고 형제의 자리에 서면 형제 자매를 탓합니다. 팀장의 자리에 서면 팀원을 탓하고
팀원의 자리에 서면 팀장을 탓합니다. 사장은 직원을 탓하고 직원은 사장을 탓합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보행자를 탓하고 보행자의 위치에 서면 운전자를 탓합니다. 선생의 위치에 서면 학생을 탓하고 학생의 위치에 서면 선생을 탓합니다. 고객의 입장에 서면 점원을 탓하고 점원의 입장에 서면 고객을 탓합니다. 어른은 아이를 탓하고 아이는 어른을 탓합니다. 사람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나다. 지금의 내가 만족스럽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지금의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또한 누구 때문일까요? 나이 50에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 내가 아니라면 앞으로 만들어질 나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든다면 굳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대답해야 합니다. 과연 그 원인이 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나 외부 조건에 있었는지 말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모든 형제든 상사든 친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구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싶다면 약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역시 부모든 형제든 상사든 친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받기만 한다면 주지 않으면 굶어야 합니다. 일도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일만 하다가는 언젠가 일이 없어집니다. 주는 대로 받기만 하면 언젠가는 수입이 끊어집니다. 회사 다닐 때는 주어진 일만 하고 주는 월급만 받았습니다. 주어진 일과 고정된 월급을 받으면서도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가능하면 일을 적게 하고 쉬는 시간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일이 조금만 많아져도 상사를 욕하고 동료들과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그러니 일이 손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경력이 쌓여도 업무의 전문성은 연차에 비례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업무 성과가 좋으면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했고 업무 성과가 떨어지면 동료들과 상사의 협조나 지원이 덜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과 직장생활의 패턴이 2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고착되었다는 것을 퇴직 후 사업할 때쯤 알게 되었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면서 실감했습니다. 선배들의 조언과 독서를 통해 대표의 역할을 예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의 습관과 생각을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일이 어긋나도 내가 사장인데 그 정도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하거나 해결해야지 하면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열의 여덟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나 속으로나 직원들이 미워지기 시작했고 회사 매출은 점점 떨어져만 갔습니다.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도 나.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충분한 수업료를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직원이 아니라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직원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직원들은 능력이 반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려고 사방으로 뛰지 않으면 직원들은 단 한 발자국도 뛰지 않습니다. 제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직원들은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을 보내면서도 불평불만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가졌던 생각과 행동을 저희 직원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오만과 핑계가 사람의 본성에 가까울 수는 있어도 삶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어떤 것에 핑계를 대는 건 쉬운 방법입니다. 쉬운 방법으로 인생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팀원이 되든, 내가 누군가의 팀장이 되든, 내가 누군가의 사장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업에서 근무하든, 공조직에서 근무하든, 임원으로 근무하든, 말단 사원으로 근무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듭니다. 오늘 핑계와 원망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내일의 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핑계와 원망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내일이 발전된 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0이 되어서도 핑계와 원망을 입에 달고 산다면 70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50에 들이닥칠 근심이 고마운 이유. 공자에게도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근심은 덕을 닦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덕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두 글자로는 신과 인으로 거짓이 없고 어진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글자로는 지, 인, 용입니다. 지혜와 사랑과 용기가 덕입니다. 두 번째 근심은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궁리하거나 연구해보지 못한 걸 근심했습니다. 세 번째 근심은 의를 듣고 배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선하고 선하지 못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선하지 못함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근심이라 했습니다. 50에 그동안 얼마나 교양있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면 상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절망을 당해보지 않으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백혈병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보좌를 받는 사람은 사소한 일 하나를 풀어보려고 온종일 뛰어다니는 힘없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0이 하는 고민. 자기는 인하지 않으면서 타인은 인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자기는 의롭지 못하면서 타인은 늘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믿고 있진 않은지, 자기는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타인은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진 않은지, 자기는 지혜롭지 못하면서 타인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하진 않는지, 자기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타인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리더들도 1년이 지나도록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년 같은 일을 하고도 전문가가 못 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떤 이는 10년을 일하고도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기존의 지식에 실무 경험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례를 만들면서 전문성을 키워가는 전략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습이란 학교나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닌 일터 현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이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책에서 배운 개념과 이론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궁리하고 연구해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자기 일로 전문가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학습법이 있다는 사실을 되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50이 지나도 또 다른 멋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며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또 선하게 사는 건지를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행동이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0에도 그랬고 40에도 그랬습니다. 신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 못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실행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공자도 의를 듣고 배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를 실천하지 못했다고 근심했습니다. 어떤 것이 선하지 못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불선을 고치지 못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니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우니 같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면 누군들 그게 대수겠습니까? 이 실행과 실천을 50에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50이 지나도 또 한 번의 멋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50에 하는 근심 걱정. 50에 닥치는 개인적인 근심 걱정은 아무래도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물러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현직에서 물러나는 주변인들을 보며 걱정이 커집니다. 자진해서 물러나는 경우보다 원하지 않아도 물러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에서 밀려나면 그간 별 문제가 아니었던 권력과 권위, 경제와 돈, 건강과 질병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따라옵니다. 50에 닥치는 조직이나 사회에서의 걱정거리는 공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교양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사람, 학습과는 아예 담을 쌓고 사는 사람, 좋은 책을 보고 훌륭한 강의를 많이 들어도 변함이 없는 사람, 좋지 못한 행동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러 구실을 붙여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이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어른의 위치에 들어섭니다. 지천명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또 한 번의 멋진 기회가 남아있기에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꼭 내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세상에 도움이 되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 나간다면 삶의 행복은 배가 될 것입니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 춘추시대 제후국이 가질 수 있는 병력 규모인 36,000명 대군을 3군이라 합니다. 공자는 3군을 총지휘하는 장군을 전쟁이나 전투로 빼앗을 수 있으나 일개 범부라 해도 그의 마음속 깊은 뜻은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간절한 뜻을 지닌 사람은 돈이나 출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뜻을 바꾸지도 않으며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한 의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간절한 뜻을 세운다는 것. 뜻을 세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뜻을 굳게 세우면 육군 참모총장도 빼앗을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학이 절실한 목표였지만 막상 대학생이 되니 절실한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대학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취업이 간절한 목표가 되었지만 막상 사원 대리가 되면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과장 승진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발 과장만 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원하지만 막상 과장이 된 이후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차장이 되어서도 부장이 되어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게 인생 전반을 마치고 보니 어느덧 50 중반이 되었습니다. 율곡이인은 조선 중기 관찰사, 병조판서, 이조판서 등 중요한 요직을 갖췄던 고위 관료였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율곡을 고관대작으로 기억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율곡은 경목여절의 저자로 더 많이 기억됩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조판서 율곡보다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율곡으로 기억합니다. 율곡이 선생이 평생 가지고 있던 정신을 더 기억합니다.
관찰사, 병조판서, 이조판서 자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율곡이이 선생이 단지 관료로서 인생을 마무리했다면 우리는 그를 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그대로 녹아있는 경묵요결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고위 관료나 정치가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과 시민을 위한 관심과 사랑보다 자신의 입신 영달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으로만 끝난다면 그 끝은 불보듯 뻔합니다. 아무리 고관대작이라 해도 그곳에서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뜻이 있었느냐가 그를 기억하게 하지 그의 직이나 권력이 기억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아 잘 먹고 잘 살다 간 사람으로만 기억하게 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누구를 부모로 만났느냐의 문제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건 권력을 휘두르며 마음대로 편하게 살다 간 생이 아니라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능력과 권력을 사용한 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작엔 소중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잘 먹고 잘 놀다 가는 게 아닌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남기고 가겠는가를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필부의 꿈이든 장부의 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심중 깊숙이 새겨진 의지는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장관의 자리는 빼앗길 수 있어도 그 마음의 진실은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바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 결국 당대나 미래에 기억되고 존경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좋게 기억되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공자께서도 논어 하기편 1장에서 이를 지적하셨습니다. 친구가 먼 곳에서 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가 멀리에서 온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적으로 멀리에서 온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비록 당대가 아니더라도 먼 훗날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자를 기억하듯 훗날 누군가가 우리를 좋은 뜻으로 기억해준다면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 100년 후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야 할까요? 지난 시간도 소중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뜻을 품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환경이나 여건보다 지금부터의 여건이나 환경이 더 나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기준을 조금 다르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서 벗어나 내가 중심이 되는 성공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낸 시간만큼이나 앞으로의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인생 전반에는 자꾸 심중의 뜻이 흔들렸습니다. 작심삼일이 많았습니다. 심중의 뜻과 목표가 자꾸 바뀌었습니다. 남들 따라가기에도 바빴고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해봤지만 결과는 늘 처음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제는 꺾이지 않을 꿈을 가져볼 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워볼 때입니다. 50이지만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뜻이 희미해서 가능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남은 시간이 부족하여 달성하지 못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목표를 세워 진행해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치 있는 뜻에 부합되는 목표를 세워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필부에서 벗어나는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저 그런 인생을 살기보다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분명한 뜻이 서 있다면
일상의 반복에서 오는 매너리즘을 벗어나 자기 브랜드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브랜드야말로 필부에서 벗어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이는 없다. 우리 주변에도 자기 일에 집중하며 주변 사람들과 거짓없이 믿음직스럽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지럽다 해도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도 그러했습니다. 10집 정도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도 공자만큼이나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은 반드시 있었다는 논어의 기술을 보면 그렇습니다. 평범했던 공구가 위대한 성인 공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호학 정신이었습니다. 성실과 믿음의 바탕 위에 그 누구보다도 배우기를 좋아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어 전체를 통해 그 어떤 자랑도 하지 않았던 겸양지덕의 공자께서도 호학만큼은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공자의 말은 누구든 배움에 집중하면 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17세기 조선 최고의 학자였던 다산 정약용도 회갑을 맞이하여 쓴 저참묘지명에서 호학을 들고 있습니다. 호학, 배우기를 좋아하다. 다산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8글자 유이영우 장이호학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려서는 영특하고 커서는 배우기를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다산은 그 유명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를 포함하여 500권 이상의 방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새로운 정신혁명을 바탕으로 법제개혁 및 기술개발로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보자는 전대미문의 다산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인보 선생은 다산은 한자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저수를 남긴 대학자라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다산학을 완성한 것도 조선 최고의 학자로 우뚝 서게 된 것도 바로 이 호학 정신 덕분이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건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나 다산 정약용이 살았던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보듯 먼 미래 사람들이 21세기 초반을 본다면 꼭 그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50의 조직을 벗어나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돈으로 내는 세금조차 내 손으로 계산하거나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나 조직에서는 격리관리부서에서 일괄 정리해 주기 때문에 세금 납부 혹은 세금 환급에 대해 개인적으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해보지 않은 일이기에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새 노트북 하나 사기도 여간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전문 매장을 방문하면 판매원의 반강제 권유를 들으며 그가 팔고자 하는 노트북을 결국 사고 맙니다. 그렇다고 온라인으로 구매하자니 속는 듯한 느낌을 거둘 수가 없어 주저하게 됩니다. 결국 자식이나 주변의 젊은 후배에게 부탁하곤 합니다. 조직에 있을 때는 주는 대로 받고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기만 하면 중간은 갈 수 있었기에 노트북 사양이 어떻게 바뀌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쓰다 고장나면 바로 수리기사가 달려와 새 것처럼 고쳐주고 갔으니까요. 노트북도 노트북이지만 어떤 운영체제를 깔아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하려니 갑갑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지천명의 세대가 무난하게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동안 우리 사회는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약간의 전문성이라도 요구되는 일을 일반인들이 직접 하기엔 엄두조차 어려운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두 손 두 발 묶어놓고
전문가의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문가들이 논간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처지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배우지 않고는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를 이은 1964년생부터 1969년생까지의 세대를 가리켜 586 세대라 합니다. 1990년대에 30대를 보냈던 1980년대 학번인 1960년대생의 386이 세월을 타니 586이 되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386 세대는 53에서 58세로 지천명의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강학, 강점을 강화하다. 50에도 학은 필요합니다. 작게는 집학이 필요합니다. 동네 도서관 가기, 세무서 방문하기, 세무신고하기,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본 떼기, 밥하기, 세탁기로 빨래하기, 빨래 말리기, 전자오븐 사용하기, 음식물 쓰레기 카드로 버리기, 동네 카센터와 친해지기, 자주 가는 치과 정하기, 프린터 잉크 갈기, 일 같지도 않은 일 잘하기, 매일 쓰레기 버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하기, 자동차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업데이트하기, 블루투스 연결하기, 집에서 영화 보기, 스마트폰으로 주식하기 등 익혀야 할 잡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일도 아닌 일이 일 같은 일로 다가옵니다. 작게는 생활 잡학이 필요하지만 크게는 강점 강화를 위한 강학이 필요합니다. 공자처럼 호학의 경지는 아니더라도 인생 후반을 빛낼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전략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한다면 그 어떤 일도 잘하게 됩니다. 나이와 크게 상관없습니다. 느릴 수는 있어도 한 가지를 오랫동안 한다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강학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이 공부고 공부가 일이 됩니다. 여행을 오랫동안 하면 여행이 일이 되고 일이 여행이 됩니다. 그림을 오랫동안 그리면 그림이 일이 되고 일이 그림이 됩니다. 주식을 오랫동안 하면 주식이 일이 되고 일이 주식이 됩니다. 고구마를 오랫동안 키우면 고구마가 일이 되고 일이 고구마가 됩니다. 그렇게 여행 전문가, 그림 전문가, 주식 전문가, 고구마 전문가가 됩니다. 혼자만의 삶에서 함께하는 삶으로 주의 불비, 주는 보편적, 공적, 두루두루 개방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개인적인 이속을 넘어 타인과 화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다산 선생은 군자는 덕 있는 사람과 벗하니 언제나 마음과 정신이 친밀하여 세력으로 묶어 지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며 사람 또한 그렇게 사귀는 사람을 군자라 합니다. 비이불주, 비는 견주다, 비교하다, 겨루다, 편가르다라는 뜻으로 끼리끼리 무리짓는 편당을 말하며 주가 공적이라면 비는 사적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람들하고만 무리지어 편을 짜고 행동하며 항상 개인적인 이속만으로 교류하니 이익이 생기면 모이고 이익이 닿으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공보다 사를 앞세우는 사람들을 소인이라 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할 때 사람답게 살 수 있지만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 것인가를 두고 마음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는 없지만 공자의 기준은 주와 비였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느냐, 우리를 먼저 생각하느냐,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사심을 가지고 편을 가르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공보다 사를 앞세우는 사람들을 공자는 소인이라 칭했습니다. 비의 삶에서 주의 삶으로
리더에겐 보통 사람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야 합니다. 다르지 않다면 그냥 보통 사람으로 남아있는 게 좋습니다. 리더는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대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겐 특별하게 대하고 사익을 위해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은 리더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이속을 위한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런 사람이 리더를 하겠다고 나서면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가 피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피해를 받으면 그 비난의 화살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 끝내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조직을 망치는 리더의 잘못된 리더십에 비하면 보통 사람들의 개인적인 욕심은 애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리더의 편가르기와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그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천명에 새겨야 할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주와 비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 주보다는 비에 가까운 삶이었습니다. 누구나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기에 비의 삶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며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쉽게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직생활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이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삶의 방식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라도 비의 삶에서 주의 삶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생이 정확히 50으로 나뉘지는 않지만 나를 위한 삶에서 타인도 위하는 삶의 방식으로 지극히 사적인 삶의 방식에서 함께하는 공적인 삶의 방식으로도 확장시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게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안정이 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개인의 이점에 정조준되어 있습니다. 50이 넘어 지역과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더 말할 나이도 없지만 지역과 국가가 아닌 개인적인 목표나 목적을 위해 50 이후를 꿈꾸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들도 비에서 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어른, 진정한 리더. 탕평책을 시행하고자 했던 영조가 국가의 미래 리더인 학생들에게 이른 성균관 탕평비에 새겨진 문장입니다. 두루 대하며 편을 가르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적인 마음이며 편을 가르고 두루 대하지 못하는 것은 소인의 사적인 마음이다. 젊은이에겐 젊은이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있고 어른에겐 어른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른에게 더 어울리는 모습은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소중하기에 타인도 소중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와도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어른이 보여주지 못하면 그곳엔 희망이 없습니다. 어른조차도 함께하지 못하는 척박한 곳에서 어떤 젊은이가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공감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구가할 수 있을까요? 50의 성숙 기준은 사보다 공에 있습니다. 물론 개인을 넘어 공공까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욱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젊은이가 못하면 어른이 해야 합니다. 어른이 못하면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해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리더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어른에서도 물러나야 합니다. 50에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 정신입니다. 제발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긋지 마라. 사마천의 사기 중리제자 열전에 의하면
공자의 가르침을 받고 유교에 통달한 사람이 7명이었으며 특히 덕행으로는 안현, 민자건, 연배구, 중궁, 정치로는 염류, 계류, 언변으로는 제하, 자공, 문학으로는 자유, 자하가 있다고 합니다. 정치 관료로 이름을 얻었던 염류는 공자보다 29년 젊고 개시의 제로 일했습니다. 공자께서 염구를 가리켜 1000호에 이르는 읍과 100대의 전차를 가진 대부 집안의 군사와 재정 정도는 무난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제자라 할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소심한 성격이 문제였습니다. 염구가 의로운 일을 들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께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라고 답했는데 자로가 의로운 일을 들으면 바로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부모 형제가 건재하신데 들었다고 어찌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제자 자화가 이상하게 여기며 같은 질문에 어찌 답이 다릅니까? 라고 하자 공자는 염구의 성격은 소심하기에 격려한 것이고 자로의 성격은 성급하기에 억제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기뻐하지만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도 염구의 소심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안 된다는 부정의 한계선을 미리 긋지 말거라. 어찌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가? 저에게 하는 아내의 유일한 잔소리는 운동입니다. 제발 운동다운 운동을 하라는 말인데요. 나이를 들수록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육 운동이 중요하니 하루라도 빨리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화입니다. 근육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쉽지 않습니다. 나름 꾸준히 하는 것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나 새로운 시작에는 늘 망설임이 있습니다. 운동이 특히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싫어해서 그런 습성이 생긴 것 같지만 운동만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으니 저도 답답합니다. 사정이 이러니 지금까지 꾸준히 한 운동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내의 권유에 수영을 호기롭게 시작했으나 저병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마라톤을 약 5년 정도 했는데 나이 먹어 뛰면 관절에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금방 그만뒀습니다. 그 후에도 그래도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걷기입니다. 매일 5km 정도를 빠르게 걷습니다. 걷기라도 꾸준히 하며 운동에 대한 나름의 위안을 받기 위함인지 모르겠습니다. 핑계는 핑계일 뿐이지만 핑계라도 대면서 자리를 모면해야 체면이라도 챙길 수 있기에 무가치한 핑계인 줄 알지만 만들어냅니다. 나이를 먹어도 나도 모르게 핑계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삶이 없으면 사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원하는 게 없으면 주는 대로 받게 됩니다.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혼자가 되었을 때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주어진 삶이 편하기는 합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아도 정해진 틀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직장 생활이 말해줍니다. 정해진 대로 하는 게 구속일 수는 있지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묘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위안과 안정에 빠진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변화가 싫어집니다. 지금이 좋은데 적당하게 핑계를 대면서 따뜻한 온도를 즐깁니다. 그러다 갑자기 정형의 틀에서 벗어나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주어진 삶에서 벗어나 어느 날 갑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토록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막상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 대부분은 다시 안정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밖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일을 하느니 차라리 비슷한 상황에서 해온 일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긍정과 부정은 백지 하나 차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체력 때문에 자신이 떨어질 수도 있고 경쟁력으로 의지가 꺾일 수도 있지만 힘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경제력으로 의지가 꺾일 수도 있지만 힘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해보기도 전에 어렵다거나 관련 경험이 없어 시작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험이 좀 부족해도 잘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했기에 더 잘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의 획을 긋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엔 양면이 있습니다. 좋아 보여도 모두 좋은 건 아니며 나빠 보여도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희망은 늘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은 백지 한 장 차이도 안 됩니다. 희망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설사 불가능하다고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도전해보는 것과 포기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혹여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라 해도 성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 하겠다고 선택한 일이라면 100%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로는 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날 때까지 해서는 안 될 말이 역부족이라는 말입니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힘들지만 배우고 극복해가며 이뤄내는 삶이 가치 있고 재밌습니다. 일을 해내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해내는 주인공이 내가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방전된 배터리다. 공자께서 50대 후반 노나라를 떠나 천하를 주유할 때 초나라의 변방인 섭지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섭지방의 수장인 섭공이 자로에게 공자에 관해 은근히 물었습니다. 아마도 섭공은 공자에 관해 평판조회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자로는 어떤 연유에서였는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들은 공자가 자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스승은 배움에 분발하면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몰입하고 그 몰입의 즐거움에 일상의 근심 걱정까지 잊으며 세월 가는 것과 늙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관심 두는 일은 시작했다 하면 끝장을 보는 열정적인 군자라 말해줬으면 도와주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 공자의 반응이었습니다. 섭공의 도움으로 향후 초나라에서의 정치를 꿈꿨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섭공의 큰 도움은 없었습니다만 이 공자의 말을 통해 공자의 열정적인 삶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공부에 몰두하다 밥대를 놓치기는 부지기수요. 학문으로 원하는 바를 얻으면 그 즐거움으로 다른 걱정은 모두 사라지고 노년의 쇠약해져가는 건강 위협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공자의 자술입니다. 학문의 열정, 일의 열정, 어떤 것에 몰입하여 열정적으로 살아간 공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이 위대한 이유. 강론 중이던 신부님이 신도들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지옥 가고 싶은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럼 천당 가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자 손을 들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럼 지금 바로 천당 가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가 천당보다 낫습니다. 지금 여기서 잘 살아야 합니다. 사형 집행 1시간 전 사형수의 간절한 마음을 도스토옙스키는 제아벌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만일 어느 높은 절벽 위나 그렇지 않으면 겨우 두 발로 서 있을 정도로 비좁은 장소에서 절벽과 바다와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고독과
영원한 폭풍에 갇힌 채 살아야 한다 해도 사방 한자밖에 되지 않는 장소에 평생토록 천년이든 만년이든 영원히 서 있어야만 한데도 지금 죽는 것보다는 사는 편이 그래도 낫다는 거야. 살고 싶다. 살고 싶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살더라도 살고 싶다. 이보다 더한 진실이 어디 있겠는가. 미국 MBC 인기 프로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 무대에 오른 어느 마른 체구의 가녀린 여인은 노래를 부르기 전 인터뷰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노래는 30살 내 생명의 마지막 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폐와 간 그리고 척수로 전이된 암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존율이 2%입니다. 그런데 2%는 0%가 아닙니다. 저에게 2%는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부른 노래의 제목은 It is okay 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노래가 끝난 뒤 심사위원들은 감동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날 제인 마르크제프스키는 골든버저를 얻어 준결승에 진출하며 생방송 출연권까지 획득했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소중한 시간. 공자의 시간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소중하지 않은 시간은 없습니다. 2500년 전 공자의 시간은 소중하고 지금 우리의 시간은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시간도 모두 소중합니다. 사형 집행 1시간 전 사형수의 시간이나 2%의 생존 확률을 가진 제인 마르크제프스키의 시간이나 공자의 시간이나 지금 50대의 시간이나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천당보다 나은 이곳에서의 시간은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도 간절하고 누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도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는 1분 1초가 그토록 소중하고 누구에게는 한 달 1년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50지천명. 어떤 일을 해야 밥때도 잊을 정도의 열정을 가지게 될까요? 어떤 일을 선택해야 근심 걱정도 잊은 채 일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해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늙어가는 것조차 느낄 수 없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나폴레온 힐은 그의 명저 성공의 법칙에서 그 이유를 열정에서 찾았습니다. 열정이란 어떤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열정은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사람과 열정과의 관계는 증기기관차와 증기와의 관계와 같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방전된 배터리와 같다. 사람들 대부분은 열정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다만 환경과 조건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멋지고 뜨겁게 살아보리라 생각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뿐인 삶인데,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단 한 번뿐인 지구별 여행인데 누군들 한번 멋지고 뜨겁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평생 남들에게 박수만 쳐주며 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좋은 환경과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만들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건 답이 아닙니다. 50에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시간을 마음대로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는 50의 시기에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공자처럼 될 수는 없지만 사형수의 마음처럼 갈급할 수는 없지만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처럼 간절하지는 못하지만 시작해야 합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잊고 있던 열정의 배터리를 채워야 합니다.